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차반이고요. 이번에 1차 시험 어려웠는데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오, 그죠?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그건 그거고 이제 동차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차반 해야 되니까 OT를 좀 진행하고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기출문제 좀 보자. 나만 볼게요. 나만. 우리 작년 기출문제였거든요. 작년 기출문제. 나만 볼게요. 이 작년 기출 문제인데 작년에 회계학원 점수가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금융자산 금융부채가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거 물어보면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도 다 찍었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금융자산 금융부채 나올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을 때 나오면 점수가 높아요. 작년에 문제가 그렇게 뭐 쉽거나 어려웠던 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보시면 문제 1번 보시면 물음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채권 하나 딱 던져준 다음에 물음 1번이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 물어봤거든요.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에서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 물어보고 그냥 계약 변경 손익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물음 1번에. 계약 변경 이익이 얼마냐? 아, 채권 장부 금액 물어보고 계약 변경 이익이 얼마냐? 이거 무조건 맞추고 이것도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1차보다 문제가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융부채 계약 변경 이익이 얼마냐고만 딱 물어봐요. 수수료 있는 거고 사실 요 정도까지만 보면 이거는 뭐 거의 예제고 2번이랑 3번도 사실 1차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까지 맞추고 물음 2번 봐봐. 물음 2번 보면 금융자산의 재분류 물어봤어요. 1번이 보면 X1년도가 그냥 손상, 기대신용 손실이 발생했을 때고 물음 2번이 재분류했을 때거든요. 사실 다 1차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심지어 1번은 뭐예요? 재분류는 언제 안 해? 보유 목적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 연도, 사업연도 개시일날 하잖아요. 써주면 돼요. 19. 그리고 나서 3번 보면 어때? 전환사채 나왔어요. 작년에 복합금융 상품도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전환사채 전환권 대가 물어봤고요. 기중도 아니야. 기초에 50% 행사됐을 때 이자 비용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매입 물어봤어. 재매입도 그냥 재매입 손익만 물어봤으니까 그 재매입 사채 상환 손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차랑 똑같아. 이렇게 3문제가 끝나. 사실 풀었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20분 안 걸려요. 이 객관식 문제였으면 지금 몇 개야, 이 문제가?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이제 2번 보면 유형자산 물어봤는데 그나마 이건 좀 사이즈가 커 보이지만 이것도 잘라보면 교환 하나 물어보고 재평가 하나 물어보고 손상 하나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유형자산에서 손상일 때 손상차손이랑 환입 물어보고 재평가했을 때 물어보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 물음 2번이 법인세였는데 작년에 내가 법인세 나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법인세도 사실 기간 내 배분도 자기 주식 처분이익만 두 번째 연도에 나오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사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여기까지 봤잖아. 여기까지 합격한 친구들 보면 다 맞았어요. 틀릴 게 없잖아. 여기까지 보통 여러분 지금 시험 봐도 맞출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야? 제가 딱 하나 안 가리킨 거? 아, 물론 가리켰지만 유해생들은 동차 때는 안 했거든요. 요 연결이 나왔거든요. 연결? 연결이 나왔는데 문제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배당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배당을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맞춘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 시험 문제도 그렇고 재작년 시험 문제도 그렇고 재작년은 솔직히 이거보다 더 쉬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되는 게 그 세무사 2차 회계학 원 보면 재무회계 보면 한 문제 나오고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두 문제 이렇게 1번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오던데 옛날에 이게 주제 하나 나왔다고요. 한 단원 나왔다고.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도 뭐 한 6개 6개 이랬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낸다고 그랬지? 세 단원 내 보통 세 단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급회계 1에서 내고 중급회계 2에서 내고 뭐 고급 하나 요즘 이렇게 벌써 한 2년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고급회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회계 1차 때까지 안 하신 분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주말에 따로 할 거니까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제 주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제는 막 너무 막 찍어갖고 이것만 하고 그러면 안 돼. 옛날에는 한 5년 전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나올 것 같은 것만 딱 찍어갖고 하거나 중급회계 하를 아예 버리거나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엔 이제는 꽈락 나요. 이제는 꽈락 나. 그래서 다 하셔야 돼, 다. 제가 이건 좀 하지 맙시다 하는 거 빼고는 다 해야 돼요. 동차반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간 우리 세무사 이번에 1차 보면 세무사 시간 진짜 부족했잖아요. 2차는 시간이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 이게 회계학 1, 회계학 2는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회계학 1 시간 부족할까 안 부족할까? 일반적으로는 안 부족해.
그쵸? 이게 문제 풀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각하고 엄마 잘할게요. 이렇게 생각해도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2차 회계학 재무에게만 놓고 본다면 시간 압박이 덜해. 그래서 이제 2차부터는 뭐가 중요해? 맞추는 게 중요해. 맞추는 게. 찍고 이런 거 안 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1차보다 더 중요한 게 2차가 뭐예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정확하게 푼 건 맞추는 게 중요해요. 괜찮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문제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와 보시면 다만 그건 있어. 우리 이번에 1차 시험도 그랬지만 우리 응시생이 많잖아요. 이번에 합격률이 몇 프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작년보다도 낮을 것 같아요. 한 10% 초반? 작년에도 15%는 그랬잖아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왜냐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이나 뭐 교재 판매되는 걸 봐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 나와봐야겠지만 그래도 작년이랑 비슷한 합격률이면 2차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떤 과목을 어렵게 내겠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세법학은 당분간 어렵게 못 내요. 아직도 소송이 얼마 전에 끝났어, 소송이. 3년 전이었는데, 소송이 얼마 전에 패소로 끝났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 그 담당자도 바뀌고 막 그랬기 때문에, 세법학은 어렵게 당연히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렵게 내면 회계학 1, 회계학 2인데, 회계학 2는 또 늘 어려웠고, 그쵸? 완전히 어렵게 내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거지만, 난이도 조절은 무조건 회계학 1이에요. 그럼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할까? 회계학 1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어렵게 낼까? 지엽적인 거네? 가끔씩 막 인터넷 보면 이번에 막 어려운 거 나올 것 같다고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네? 아니야. 그냥 문제를 많이 내. 문제를 많이 내면 자동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기본반대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재 보시면 주당이 있거든. 주당이. 응? 교재 639페이지. 639페이지 봐요. 심화반 하시는 분들은 풀 봤겠죠? 639페이지. 교재 639페이지 아니 연습서. 연습서 639페이지 보시면 그 문제 9번 있죠. 이게 역대 세무사 2차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심지어 문제 이게 2번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문제 1번이 재고자산 오류수정 이렇게 나왔었거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었어. 근데 문제 9번은 봐봐. 이게 한 문제였다니까. 물음 1번 신중인수권 부사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이거 뭐야 주식 선택권도 나오고 자본도 나오지. 그 자본을 막 물어보고 주식 선택권도 물어봐. 그리고 물음 3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당이익 물어봐. 그리고 물음 4번 넘겨보면 다시 신중인수권 행사한대. 요거 제가 그때 문제 만들 때 이거 한글 파일에 치는데도 치는 데만 2시간 걸리더라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안 어려워도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회계학이 최근에 회계학 1부가 최근에 난이도가 계속 평이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1차 합격자를 좀 봐야겠지만 합격자가 좀 나와갖고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갈 건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 동차도 똑같아. 1차랑 똑같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많이 풀 수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근데 객관적으로 문제가 2차 문제가 더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풀어보겠지만 그냥 1차 문제 10개 정도 붙여놓은 거야. 문제가 좀 쉬우면 한 5개 붙이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 한 개당 한 10개씩 붙인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공부법인데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최근에 한 4년 동안 세무사 2차 시험 재무회계에서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최근 4년 동안 문제를 피면 딱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다 이런 생각을 해. 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1교시 때 기분 좋았다가 2교시 때 이제 회계학 투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어려운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어려운 문제만 본다고. 나 동차반이라서 여기 유예 표시되어 있는 거 안 풀 거거든. 그럼 또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이나 막 집에 가서 유예를 푼다고. 그 유예가 아닌 것들을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좀 예제스러운데? 그런 거 틀리는 걸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어려운 걸 처음 보는 걸 못 봤다고 틀리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우리 세무사 시험 보면은 분개해갖고 재무제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 그래서 단순히 하지 마시고 분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분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많이 물어봐요. 분개할 때마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동차 처음 공부하면 재무회계 2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분개거든요. 2차는 분개도 나온다는데 난 분개를 할 줄 몰라요. 봐봐. 분개가 몇 줄짜리 나올 것 같아. 간혹가다 세무사는 안 나오는데 세무사는 2차 시험에 분개 하시오 이렇게 나와.
우리도 분기하시오 나오거든요. 그럼 몇 줄짜리 낼 것 같아요? 분기하시오 그러면. 두 줄을 넘어가지 않아. 간단한 분계만 물어본다고요. 왠 줄 알아? 세 줄 넘어가는 분계는 애들마다 분계 모양이 한 10개 나와. 채점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분계를 물어보더라도 아주 간단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분계 만약에 뭐 우리 사채 금융부채 사채 조건 변경 손익이 얼마냐를 물어볼 걸 그렇게 안 물어보고 금융부채 조건 변경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해. 그럼 채점 못 보고 하겠어. 분계를 하더라도 조건 변경 이익이 맞았나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 괜히 2차생 되니까 다 분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렇죠? 간단한 것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뭐 다 처음부터 다 분기해야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제가 2차 때는 그래도 분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동차 때는 진짜 꼭 필요한 분계, 야,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요런 분계만 할 거니까 너무 분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재무제표 그리는 게 더 중요해. 거래별로 나와 있고 뭐 문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보면 최근에는 옛날에 세무사 시험 문제 나오면 문제 이렇게 길었어.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짧아서 요만큼만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똑같아. 요즘은 객관식이랑 거의 똑같아. 문제 사이즈를 크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회계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막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가진 필요는 없어요. 넉넉히 넣어놓지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답안지 쓰는 건데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잖아. 답안지를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뭐 세법학도 당연히 답안 잘 써야겠지만 재무에게는 답만 딱 채점해요. 다른 건 보지도 않아. 볼 시간도 없고. 뭐 나도 그렇지만 우리 유해생 그 답안지 모의고사 보면 답안지 한 장 채점하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요? 10초 정도 봐. 그 이상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답만 딱 보거든. 그래서 봐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지를 받으면 이게 이렇게 열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려갖고 여기 한 면 있고 여기 한 면 있을 거라고요. 한 장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면 있고 한 면 있다고. 그럼 여기다 그냥 문제 번호랑 문제 답을 쓰면 돼. 계산 과정 쓰라고 하잖아. 여기다 풀면 돼. 계산 과정을 이쁘게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아예 안 보거든. 그래서 답안지를 딱 펼쳐갖고 요 장에 그냥 풀고 요 장에 쓰면 돼. 뭘? 답을. 그냥 OMR 카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씩 얘기하겠지만 문제에서 문제 1번이야. 문제 1번 쓰고 문제 1번에서 물음 1번 물어보겠지. 그럼 물음 1번 쓰고 물음 1번에 첫 번째 게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래. 그럼 X1년도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론 플레임을 써야겠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얼마? 이렇게 쓰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2번 쓰면 돼. 밑에 풀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 옆에 장에 그냥 내가 풀었잖아. 이거 보면 돼. 이제 풀이 과정 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답안지 못 쓰면 돼? 답만 딱 쓰면 돼. 답만. 다만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또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다 풀어봐. 그리고 여기다 답을 숨겨놔. 그리고 또 풀어. 답을 숨겨놔. 찾지도 않아요. 답이 잘 보여야 돼. 답이.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표시하래. 근데 이걸 또 안 해. 답이 마이너스 100원인데 뭐 이자 비용 마이너스 100원이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표기하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다 그냥 100 써. 이자 비용 100. 맞게 할 것 같아? 틀리게 할 것 같아요? 무조건 그죠. 객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표기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표기해야지. 네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답안지는 재무에게는 답만 쓰면 된다. 계산 과정 쓰지 마라. 다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 물어보면 다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만약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물어봤는데 고려할 게 4가지야. 근데 난 3가지밖에 안 보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볼 땐 그것만 밑에 세부적인 계정을 써줘야겠죠. 뭐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이렇게.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기 전에는 밑에 세부적인 계정을 써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만 써주시면 돼. 그래서 재무에겐 답만 써주면 된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좋아요. 전혀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글씨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 글씨 못 쓰시는 분 있으면 최대한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 나는 지를 테니까 네가 봐라 이런다고요. 그럼 절대 안 봐. 사람이기 때문에 딱 봤는데 글씨가 깔끔하고 그 나름대로 못 썼더라도 좀 구획을 나눠서 쓰려고 좀 했어. 그러면은 나도 사람이니까 채점하다 혹시 숫자가 없어도 혹시 딴 데 있나 찾아본다고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나도 채점해요.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설마 아직도 천 단위에 점 찍는 거 안 찍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천 단위 점 찍어야 돼. 그쵸? 네가 세겠지. 안 세? 점 찍고 그 하나 더 얘기하면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면 답안지 얘기한 게 뒤에서 차차 얘기하겠지만 분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야 차, 뭐, 금액,
대모 금액 이렇게 써야지. 이것도 좀 짜증나. 계정명 금액, 계정명 금액. 이건 나 진짜 빡치는 거 뭔지 아세요? 계정명 금액, 계정명 금액을 써.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짝대기도 없고 차대도 없고. 그럼 거요. 괜찮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쪽 가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그 현가계수 나오잖아. 현가계수 나오면 첫 해는 현가계수 꼭 적용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땡겨와도 되는데 첫 해는 현가계수 써야 돼. 물론 작년이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작년에 회계학 원이 쉬워서 고득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작년에 단수 차이 10천 난 거 틀리겠어요. 쓰레기지. 그게 첫 해거든. 그래서 첫 해는 웬간하면 현가계수를 써서 계산해서 답을 내세요. 계산기 쓰지 마시고. 그래요. 뭐 요 정도까지 좀 얘기했고요. 계속 봅시다. 재무회계 수업 방향을 보면 일단 우리 순서대로 안 풀 거예요. 순서대로 안 풀 거고 제 생각은 지금 그래요. 수익, 재고자산, 자본 올해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그거 외에도 다른 단어 나오겠지만 이러면 또 그거만 한다고. 수익, 재고자산, 자본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급회계 원에서 수익, 재고자산, 자본 먼저 하고 그리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본 작년에 나왔잖아.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 뒷부분 리스부터 갈 거예요. 갔다가 돌아올 거야. 충당부채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무형자산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동차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 제가 늘 인강에서 얘기하지만 선생님 저 이제 기본반 들었는데 2차 강의 한번 듣고 싶은데 동차반 들을까요? 심화반 들을까요? 유해 1기 들을까요? 그러면 실력이 좀 됐으면 유해 1기 들으라고 그러고 동차반은 듣지 말라고 그래요. 이 수업은 정말로 올해 동차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나올 것 같은 것만 가르칠 거야. 괜찮을까? 나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단원별로 꼭 알아야 되는 그 필수 문제들만 풀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문제만 풀 거니까 저한테 필수 문제 리스트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그때그때 제가 악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체크할 거니까 제가 푸는 것만 풀자. 그래야 동차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와 있고요. 우리 아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부터 그 한 문제씩 퀴즈 보고 갈 거예요. 한 문제씩 2차 문제 한 문제씩 보고 갈 거야. 그러면은 나눠드리면 수업 우리 한 5시 오후 수업이라면 5시 45분까지 하고 한 15분 정도 문제 풀고 나랑 직접 채점하고 답안지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안지 고쳐야 될 것들은 좀 고치라고 할 거고 이게 재작년에도 매회 했거든. 이게 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저희 동차반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애들 한 40% 붙었어요. 지금도 희대의 미스터리긴 해. 근데 아무튼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저랑 세법이랑 그 훈협쌤이랑 계속 그 거의 매일 시험 봤거든?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많이 돼. 여러분들이 어차피 세무회계랑 세법학 하냐고 재무회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내가 직접 푸는 시간도 좀 많이 줄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냥 같이 푼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 최소한 요거 정도는 풀어봐야 되니까. 실제처럼 풀어볼 거니까, 선생님 저는 그냥 갈게요. 문제만 주세요. 이러면 안 돼. 문제 풀 거야. 한 문제씩.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거고요. 교재는 뭐 키핸드북이랑 재무회계 연습인데 요거는 뭐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없으신 분은. 근데 요건 꼭 갖고 오셔야겠지. 작년이랑도 좀 차이가 나요. 나와 있고 수업 진행인데 80시간 20회 생각하고 있어요. 20회 보강은 없어. 동차반인데 보강하면 말이 안 되지.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서로 열받는다고요. 보통 20회에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다만 고급 회계를 해야 돼갖고 6월달에 일요일에 4번에서 3번 정도 불러갖고 고급 회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올해까지 나오면 확실한데 벌써 2년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는 고급 회계 나온다. 제 생각에는 올해 지분법 나올 것 같거든요. 아유 벌써 다 얘기해버렸네. 합병은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합병은 내기가 어려워. 이런 말 그렇지만 세무사 출제위원 들어가는 분들 역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지분법 보셔야 돼. 그래서 일요일날 6월달에 5월은 지금 너무 빡셀 것 같고 6월달에 일요일날 한 4번 정도 부를 거니까 이거랑 별도로 고급회계 할 거다. 노베이스로 와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세무사 고급회계는 어렵지 않아요. 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뭐 미리 예습하고 와야 되나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얘기하고 문제 풀고 퀴즈 보는 식으로 할 거니까 생각보다 수업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겁니다. 나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제 가능성 높은 단원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건 아예 안 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진 않을 거야. 문제도 다 못 풀어요. 당연히. 유에는 100시간 넘게 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이번에 붙은 분도 있고 여기 떨어지셨는데 오셨는 분도 있을 테겠지만 이번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내가 봐도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진짜 평락도 진짜 많고 회계학 세법 간신히 넘었는데 재정학 생소법 때문에 평락 난 친구들도 진짜 많아요. 그거 어렵잖아요. 1차 또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1차가 훨씬 힘들어 사실. 그쵸? 이 시간 압박도 있고 훨씬 힘들다고요. 동차 때 공부해야 1차를 또 안 봐요. 그쵸? 동차 때 공부 안 하면 100% 3차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 자신 있게. 100%야. 그래서 여러분들 날이 요즘 너무 좋잖아요. 저도 맨날 놀러 다니고 싶거든요. 날이 너무 좋은데 그냥 어쩔 수 없어. 8월까지는 1차 시험 볼 때까지, 2차 시험 볼 때까지는 놀면 안 돼. 적어도 빠지면 안 돼. 분명히 여러분 이제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닌 게 아니지.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제 지치고 그런 타이밍이 온다고요. 그래도 빠지면 안 돼. 그쵸? 아, 수업 안 듣고 인강 듣는데 웃기고 있네. 내가 본다니까 안 본다니까요. 빠지면 안 돼. 와서 뭐 퀴즈 다 참여해야 돼. 동차 때 완강해야 혹시나 유예 가더라도 유예 때 붙지. 3차 가면 진짜 깝깝해. 그리고 객관식 때도 얘기했지만 2차도 똑같아. 남들 맞추는 거 딱 합격하면 합격해. 맞추면 합격해요. 남들 모르는 거 맞춘다고 합격하지 않아.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야, 문제 졸라 쉽지 않냐? 너무 쉬웠어. 야, 2번 그거 100원 맞지? 2번 100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맞추고, 야, 5번 개 어렵지 않냐? 나 진짜 5번은 손도 못 댔어. 난 풀었는데. 그러면 합격하지 않아요. 왜냐면 풀었지만 또 틀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맞추는 걸 정확히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되지. 2차생이라고 지엽적인 거 보고 이러려고 하지 마.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초기 좋아갖고 잘 맞췄잖아요. 사실 제가 진짜 3년 연속 거의 다 맞췄어요. 그럼 우리 주제 6가지가 나오면 그 문제 하나에 3개씩 주제 6가지가 나오면 제가 5개는 맞출 수 있어요.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인데 맞출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한 30개 얘기할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업 다 들으면 2문제 중에서 1.5문제 정도는 당연히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맞춰도 충분히 합격한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세무사 2차 필승 방법이 뭡니까? 세무사 2차 필승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동차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유예 준비 중이에요. 이러지 말고 2차 합격을 위한 동차 필승 방법이 뭡니까? 뭐긴 뭐야. 세법학 세무회계 면과락하고 회계학 원 고득점이에요. 늘 그 방법밖에 없어. 유예생들 중에서 한번 물어봐. 유예생한테 세무회계 고득점 할 생각이냐고.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실제로 시험 봐도 그 점수가 안 나오고. 세무회계 고득점 하겠대. 5차쯤 하면 고득점이 나와요. 그때쯤 되면 다 알거든. 고득점이 절대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동차하는 친구들을 보면 회계학 2, 세법학 회계학 2 그다음에 세법학 1, 2 보면 여기서 그냥 40점에서 50점 원전이 나오고 회 1에서 이거 한 80점 넘게 나오면 합격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요거 50점 넘기는 것보다 요거 80점이 쉬워. 여태까지 기출문제 한번 나중에 심시할 때 봐봐.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2차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힘써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너무 힘쓰다 보면 요거 당연히 꽝 나잖아요. 당연히 비율은 요거 20%면 나머지 요거에 한 80% 해야 돼. 그쵸? 20% 해야 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1시간은 공부해야 돼. 수업이 없어도. 수업 있는 날 빼고. 그런데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밀리니까 이걸 아예 안 한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점수 나중에 까면 어떻게 나와? 40, 40, 40, 50.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내가 이거 강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몇 년 걸린다고. 그렇죠? 동차하려면 그래서 회계학 원 고득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1차 시험 붙으신 분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굉장히 기분 좋고 그럴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10번 붙어도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요. 2차를 붙어야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거든. 나는 2차 유예생이 꿈이었다고요. 유예생들 왠지 멋있게 보이잖아. 막 2차 책 들고 다니고 막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유예생이 너무 좋아서 유예생 2번 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동차로 끝내거나 유예를 끝낼 수 있도록 8월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돼. 분명히 지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제가 아무리 웃기고 애월복권하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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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느 학원을 갔다가 마찬가지지만 종강할 때쯤 되면 여기 절반은 사라져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반은 사라져 있다. 제가 제발요 막 그래도 세반은 사라져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차 유예 1기 때 씁쓸히 웃으면서 나타난다고요. 제가 수십 번 봐서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 그렇죠?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재무회계는 이 수업만 들어도 제가 커버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괜히 인공 들일 필요 없이 요 일주일에 딱 요 2번만 투자해 갖고 끝냅시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수익부터 할 건데, 오늘은 뭐 늘 봤던 말랑말랑한 얘기 할 거라 볼 거고요. 우리 2차도 똑같다. 일단 키핸드북 330페이지고, 키핸드북 없는 분은 그냥 교재 일단 놔두시면 되는데, 2차도 똑같다.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제에 나올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주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뭐, 이 주제의 가장 대표적인 뭐, 이렇게 다 매칭 시켜놔서 그걸 다 외우고 들어가면 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2차는 세무사 2차는 응용이 안 돼.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그냥 책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 대부분 봤던 건데 이렇게 나오지. 처음 보는 신기한 게 2차에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씩 그러다, 선생님 책에 있는 거 다 나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무 고마워 이럴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모든 책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문제별로 뭐 주제가 우리 이거 1차 끝날 때 2차 끝날 때 보면 재무회계 주제가 한 200개 된다 그러면 200개와 관련된 대표 문제를 다 외우고 있으면 그럼 합격할 수 있어요. 주제별로 관련된 문제를 연관시켜 놓고 그거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두껍고 얇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일단 수익부터 해볼 건데, 수익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봅시다. 수익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로 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표시공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알잖아. 수행 의무 이행 안 하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있어요? 1단계 계약의 식별이 있지? 이거 꼭 연습서에 필기를 해놓으시고 매 단원마다 이렇게 할 테니까 관련된 문제를 연관시켜서 적어놔야 돼. 계약의 식별에선 계산 문제 뭐 나옵니까? 무조건 계약 변경이죠. 제 생각엔 진짜 수익이 나올 게 됐기 때문에 올해 수익이랑 재고자산은 무조건 1순위예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수익은 진짜 나올 때가 됐어요. 계산 문제 계약 변경 나올 거야. 그리고 계산 문제 요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을까? 계약에 식별 요건 있지? 요거 약술로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식별 요건 일단 써놓으시고, 식별 요건 약술로. 세 번째로 보시면 우리 뭐 있어요? 수행 의무의 식별 있지? 수행 의무의 식별은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얘는 계산 문제 뭐밖에 없어.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 보증 있잖아, 보증. 보증, 확신 유형의 보증, 용역 유형의 보증. 당연 용역 유형의 보증이 시험에 나오겠죠. 보증 나올 거예요, 보증. 보증. 아니,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로 뭐 있어, 우리? 거래 가격의 산정 있지. 거래 가격의 산정에선 계산 문제 나올 게 많아요. 첫 번째로 뭐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일단 적어놓고 이따 문제에서 확인하자. 환불 부채 있어요. 우리 이마트에서 배추 10,000원에 팔았는데 우리보다 싼 데 있으면 갖고 오래, 차익 환불해준다고. 그랬더니 복실마트에서 8,000원에 팔고 있더래. 그럼 2,000원 환불해줘야겠죠? 그럼 그 환불 부채를 빼고 나머지가 수익되잖아. 괜찮아요. 배우려고 왔으니까 다 알면 저도 재미없어요. 자, 환불 부채. 그리고 뭐 있어? 여기 나오는 거. 유의적인 금융 요소 있죠? 내가 지금 돈을 미리 받고 2년 후에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은 얼마냐?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얼마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시험 통과했으니까. 그럼 유의적인 금융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보시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있죠? 내가 물건 수행 의무 이행하고 돈 받았는데 고객도 나한테 수행 의무 이행하고 내가 돈 줬을 때 수익 후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요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 거래 가격 산정에서는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로 보면 거래 가격의 배분이 있어요. 얘는 뭐가 중요할까? 거래 가격의 배분은 이미 다 나왔지. 우리 뭐 있어요? 거래 가격이 변동하고 개별 판매 가격이 변동하는 문제가 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요거 하나 보셔야 돼. 이 수익은 사실 회계사가 단연간 출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없어. 여태까지 봤던 문제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면 개꿀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거래가격 배분하고 나서 또 뭐가 있을까? 요 대표적인 문제로 할인권 있지? 우리 오늘 1차 시험에 나왔던 할인권? 할인권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주제 되게 많다. 여섯 번째 보면 뭐 있어요? 수익인식 있잖아. 수익인식 계산 문제 나올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건설계약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안 할 거예요.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회계사 2차 시험 보고 회계사 2차 시험에 건설 계약이 찌당이 나왔다. 그럼 가르칠 건데 아니면 아니에요. 기준서 없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수익인식에서 뭐가 중요해? 당연히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요건 쓸 줄 알아야지. 그래서 약술형으로 요거 나오겠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여기까지. 그래서 6단계로 여기까지 나와 있어. 여섯 번째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로 뭐 있어요? 되게 많잖아. 일곱 번째로 그 밖에래. 일곱 번째로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있지? 거래 유형별 수익인식 보면 첫 번째로 뭐 있어요? 맞아. 본인 대리인 있잖아. 통제권을 넘겼냐 안 넘겼냐에 따라서 수익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지?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다 수업 듣고 돌아와서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난 이거와 관련된 문제로 요 문제가 좋아. 한 문제에서 그 한 문제만 계속 독립하는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어? 시험 전날에 전과목 1회독을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시험 전날에 전과목 1회독 어떻게 하겠어? 슉 넘겨봐. 얘기했죠? 주제별로 다 하나씩 쭈져놔야 된다고? 그거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범위를 넓히는 게 제일 바보 같아. 여기까지 본인 대리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있습니까? 반품권 있죠? 반품권은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반품 조건부 판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 있어요? 우리 친구 재매매 약정 있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뭐 있어요? 우리 친구 라이선스 있죠? 라이선스가 뭔지는 알죠? 무역의 권리를 빌려주는 거. 그래서 접근권 사용권 있잖아. 생각보다 접근권 사용권이 회계사 시험에 2차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겁니다. 라이선스 최근에 회계사 쪽은 많이 나왔어요. 이거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뭐 있었어요? 고객 충성제도. 고객 충성제도에서 뭐?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 제3자가 보상하는 경우는 개정되고 나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정리해야 될 계산 문제가 뭐 굳이 따지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요 정도 된다고요. 이 13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을 정리하면 돼요. 요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몇 개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괜찮을까? 여기까지. 요 정도 써주시고 요 정도는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좋아.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 보면 이 기준서는 뭐 때문에 생겼어?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복잡한 거래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긴 기준서나요. 그전까지는 전통적 수익 인식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 기준이 실현주의였다면 이제는 이걸로 바뀌었잖아. 다만 이 경우엔 어떤 거래에 대해서만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지? 고객과의 계약에서만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지, 고객과의 계약이 아니라면 전통적 수익 인식 방법에 따라서 여전히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객이 뭔지, 고객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건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2차 때는 이걸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1차 때 보시면 고객은 우리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인 산출물을 재화나 용역을 대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한 계약의 당사자야.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거나 같은 사업 영역 안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에 대해서는 고객으로 보지 않아. 이런 게 1차 때는 중요했지만 2차 때는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수익인식 5단계가 나와 있는데 세무사 2차 시험에 기준서가 개정되고 수익 문제가 나왔는데 뭘로 봤지 알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서대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 또 외워갖고 개수 그거 썼어? 이런 건 또 안 나와. 그러니까 5단계는 당연히 알고 있으면 되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어디부터 중요해? 표시부터 중요해요. 표시부터. 이게 세무사 2차 시험에 수익 기준 개정된 첫 해에도 회계 처리를 한번 상황에 따라 써보라고 나왔고 최근에 회계사 2차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1차랑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사항을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우리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표시 공시할 건데 수행 위무가 이행됐는지 할 거 했는지 할 걸 안 했는지도 나온다고 했고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나 이게 동차반은 진짜로 제가
세계사 1차 시험 언제 붙었는지 알아요? 세계사 1차 시험은 25세 붙었거든. 제대하고 5개월 만에 붙었으니까. 세계사 1차 시험 25세 붙었어요. 오, 25세 붙었다고. 내가 그 25살에 3일에게 보면 면접 갔다고. 그때 면접도 개 잘 봤어. 그래서 파트너가 수첩을 꺼내서 내 이름을 딱 적어갔다고. 내가 봐도 면접을 참 잘했어요. 그때 카츠사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겁나 잘 때였거든요. 막 영어로 물어보고 그랬다고요, 막. 이런 피식쇼 알아요, 피식쇼? 거기에 이번에 현우진 나왔더거든요. 저의 영원한 마음의 경쟁 상대 현우진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쵸? 저도 불러주세요. 맨날 나왔더라고요. 그쵸? 그분 영어로 잘하더라고. 저도 옛날에 카츠사 제대했을 때 그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죠. 아무튼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리 2차를 3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25살에 첫 면접을 보고 29살에 3일에 보고 면접을 또 봤다고. 나중에는 4번 시험 볼 때마다 면접을 보러 가니까 나중에 면접관이 어디서 많이 봤던 학생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2차 시험 많이 떨어지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동차 때 놀아서 2차 시험을 그렇게 여러 번 본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이번 동차반은 원래 동차반은 평소랑 다르게 좀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고 표정 안 좋으면 왜 표정 안 좋냐고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그쵸? 이러면 또 안 나온다고 전화할 거야. 자, 봅시다. 그럼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거 또 나누죠. 현금을 수령한 경우랑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얘도 현금을 수령한 경우랑 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 쉽지. 할 거 다 하고 돈까지 받았대. 그럼 여기 뭐가 와? 현금. 여기 뭐가 와? 수익. 선생님 이 수익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분개하라고 그러면 꼭 계약 수익이라고 써야 돼요? 써주는 게 좋겠죠. 그쵸? 아니 근데 매출 써도 돼요. 계약 수익 안 쓰고 수익 썼다고 틀리게 하진 않아. 계약 수익 이렇게 와야겠죠? 근데 제대로 쓰는 게 좋으니까 계약 수익. 근데 수행의무 이행했는데 돈 안 받았대. 그럼 또 두 가지로 나누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랑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언제 그래? 나 이거 동차반 돈 언제 받아? 오늘 끝나고 나면 내려가면 저기 4층 저기 학원 데스크 내려가면 어유 정식 수고했어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몇 명이지? 막 계속 줘요? 나 이거 종강하면 그 다음 달에 받아. 종강하면 그래서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 종강하면 그 다음 달에 받는다고. 하지만 나 오늘 수업을 했지. 돈은 아직 안 받았지. 근데 종강하면 그 다음 달에 받는다니까? 그럼 나 지금 수익 인식할 수 있어 없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 수행의무 이행했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 하지만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 계약서상 이날부터 받기로 했잖아. 그럼 아직 계약서상 날짜가 도래하지 않으면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니까 계정명 못 쓰죠? 못 쓰죠? 그쵸? 계약자산 써요. 그래서 돈 받을 수행의무 이행했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 계약서상 돈 받을 날짜가 안 됐으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산으로 기재합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 또 뭐 매출 채권 쓰고 수취 채권 쓰고 막 그러면 안 돼. 선수금 쓰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좋아요. 그러고 나서 뭐 요거는 수행의무 이행했고 돈 안 받았지만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대. 오늘 계약서상 돈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대. 그럼 계약서상 돈 받을 권리가 있지.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돼? 여기 계약 수익 잡고 여기 모아야 돼. 수취채권 써야 돼요. 뭐 저한테 다 배우신 분이니까 수취채권으로 쓰겠지. 매출채권 쓰고 또 그럼 서로 심쿵심쿵하다고. 수취채권 써야 돼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어디가 시험에 나와? 여기가 나오지. 그쵸? 수행의무 이행 안 했대. 안 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돈만 미리 받았대. 그럼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여기 현금 들어오겠지? 돈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응? 수익? 수행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계약부채 잡아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나온 김에 잠깐 볼까? 뒤에서 보겠지만 계약부채가 있고요 환불부채가 있어요. 계약부채랑 환불부채의 차이가 뭐야? 계약부채랑 환불부채 차이가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계약부채랑 환불부채 차이가 뭐예요? 몰라? 뭐예요? 어 잘하셨어요. 간단해요. 이거는 이게 없어지면서 수행임을 이행해야 되지만 얘는 이게 없어지면서 돈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성격이 틀려요. 얘는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거고
얘는 수행임을 이행해야 되는 거야. 또 회계 처리하고 또 헷갈려고 막 쓰지 말고. 그리고 그럴 리는 요즘 거의 없는데 문제에서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 와, 근데 계정명이 생각이 안 나. 미쳐버리겠어. 주식 선택권인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주식 선택권이 생각이 안 나. 앞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리 베끼려고 해도 이렇게 잘 가리고 있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유 써야 돼? 교수님 죄송해요.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되냐고. 계정명이 기억이 안 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쓰세요. 그렇죠? 그럼 주식 선택권 계정명이 기억이 안 나면 뭐야? 자본이겠지. 그 정도는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만에 하나 회계처리 몰랐는데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백지 내지 말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쓰면 돼요. 괜찮을까요? 뭐 나온 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하나도 안 했어. 돈 받을 권리도 돈도 안 받았어. 근데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대. 돈도 안 받았대.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럼 뭐 하면 돼? 회계 처리? 안 하면 되겠죠.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했고 돈도 안 받았지만 이거야. 12월 31일 날 돈을 받고 계약서 상으로, 그리고 1월 2일 날 내가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로 돼 있대. 괜찮을까? 돈을 미리 받고 돼 있는데 12월 30일 날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문제를 뭐 어떻게 내?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내? 무조건적인 권리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 말문제 뭐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주제. 문제에서 무조건적인 권리라는 표현을 잘 안 줘.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없다로 준다고. 그럼 나 이때 돈 받았어야 되는데 취소는 안 된대. 돈은 받는데. 그럼 이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수취 채권으로 잡고요. 여기 뭐야? 나 이제 해줘야 되니까,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계약 부채가 오는 거 아시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옛날 기본 강의 때. 해커스 공무원 계약금이 이날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날 돈이 안 들어왔어. 그래갖고 제가 1월 1일 날 전화했다고요. 돈 언제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까먹었다고 제가 다음 주까지 꼭 보내주겠대. 제가 개빡쳐갖고 좀 말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 해커스 공무원도 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팀장님이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꼭 드릴게요. 수업 준비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 부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보면 상황을 준 다음에 상황에 맞게 회계 처리해보라는 문제가 이미 여러 번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돼. 상황별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필기한 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한 문제만 풀어볼 건데, 우리 연습서에 1번에 이제 다 풀 필요 없고 1번에 물음 3번만 풀 거야. 이거 객관식 때도 풀었던 문제잖아요. 맞아. 이 문제밖에 없어. 물음 3번 풀어볼 거고요. 문제 1번에 물음 3번 저랑 일자별로 회계 처리 한번 끊어봅시다. 배웠으니까. 블라블라 나와 있고요. X2년 1월 31일 날 민국에게 제품 A를 이전하는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맺었어. 취소 불가능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은근히 2차 시험도 실수를 안 해야 돼. 어려운 문제라서 아예 손도 못 대고 틀리는 경우 거의 없다고요. 실수가 겁나 많아. 그럼 1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 때 실수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를 덜 하려면 문제 풀 때 더럽게 풀어야 돼. 읽고 생각할 때 바로 써야 실수를 안 하지. 그냥 문제를 깨끗이 그냥 읽고 그러면 안 해.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문제 읽으면서 기억나는 거 있으면 다 써놓고 해야 돼. 그쵸? 선생님 책이 더러워지잖아요. 두 권 사시면 되죠. 농담이고요. 잠깐만 끄고. 자, 돌아와서 취소 불가능한 계획이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지? 나와 있고요.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였다. 11월 30일 날 대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300원만 받았대. 그리고 1월 15일 날 전액 잔액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X2년 1월 31일 날 민국에게 이전했대요. 일자별로 회계 처리해 봅시다. X1년 10월 1일 날은 단순 계약서 쓴 거니까 할 게 없겠죠? 지금 제품 A에 대해서. 그 다음에 X1년 11월 30일 볼게요. 돈 받았어야 되는데 300원만 받았대. 그럼 일단 현금
300원 받고요. 여기 모아야 돼. 취소할 수 없다며. 나머지 700원도 받아낼 거라니까. 여기 모아야 돼. 맞아요. 줄여서 쓸게요. 수취 채권 오겠지. 어렵지 않죠?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면 회계 처리가 얼마만 와야 돼? 300원만 와야겠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는 일해줘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까 줄여서 쓸게요. 계약 부채로 1000 요렇게 올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요 상태에서 X 2년 1월 15일 날 마저 700원 받았으니까 수취채권 700원 없어지면서 현금 700원 들어올 거고요. 한 번만 해보자. X 2년 1월 31일 날 뭐 해줘야 돼? 민국에 이전했으니까. 아, 나 다 했다 이제. 수익은 다 해야겠다. 계약부채 1000원 없애면서 계약 수익으로 1000원 잡아주면 되겠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1차 시험은 X 1년도만 물어봤는데 X 2년까지 좀 한번 해봤어요. 자, B 볼게요. 제품 B와 C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대가로 1000원을 받기로 했고요.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품 B의 인도 대가는 제품 C를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문구가 애매한데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를 인도했을 때 아직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어. C까지 인도해야 B와 C에 대해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긴다고요. 실제로 모든 책에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 그렇게. 그럼 나와 있고요. 제품 B를 인도하고 11월 31일 날 X2년 1월 30일 날 C를 인도했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나 봐봐. B와 C 보시면 어디 가보자. 역시나 X1년 10월 1일 날은 단순 계약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거고요. 언제 인도했습니까? X1년 11월 30일 날 뭐 제품 B를 인도했죠? 거래 가격 배분해서 400원짜리래요. 그럼 뭐 하면 돼? 수행이 뭐 이행했으니까 계약 수익으로 400원 올 거고 여기 뭐가 와요? 계약 수채권 아니야. 계약 자산으로 400원 되겠지? 전혀 어렵지 않고 X2년 1월 30일 날 C 이전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계약 수익 600원 C 이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C까지 이전하는 순간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수취채권으로 600원 오겠지. 여기 뭐 해줘야 돼? 또 할 거 있어 없어? 계약자산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같은 권리가 동시에 있을 순 없잖아요. 계약자산 없어지면서 수취채권으로 400원 바뀌게 되겠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좋아. 나봐 보고 있겠죠? 자 보시면 X 년도에 수취채권 얼마입니까? X1년도에 수취채권은 700원. 계약자산 얼마입니까? 400원. 계약부채 1000원 나올 거고요. X 2년은 안 물어봤어? 1년만 물어봤어? 서운하네? 자, 그럼 X 2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X 2년도에는 물어본다면 뭐 수익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수익 얼마냐? 여기까지 해보시고 자 봐봐. 지금 우리가 기본반부터 요 문제를 몇 번이나 풀었어? 3번은 풀었을걸? 심화반까지 했으면 4번은 풀었을걸? 이거 또 보면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억나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 문제는 꼭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왜요? 이런 것들은 뭐 본인 마음에 들어는 게 좋겠지만 A, B, C 해갖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가서 바꿔. 자, 표시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A, B, C 이렇게 해서 C는 당분간 안 봐도 기억날 거. B는 그래도 좀 며칠 하루 보고 나면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까먹는 거. A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래서 A, B, C를 수업할 때마다 적어놓고 본인이 적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셔야 돼? C는 점점 많이 늘려서 안 보고 B랑 C를 반복해서 보다가 시험 임박하면 B만 딱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시험 직전에 요 책에 있는 문제들이 한 80개 정도로 줄어들어. 그리고 한 일주일 남았을 때 그 80개만 반복해서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그냥 하지 말고 A, B, C 본인 사상에 맞게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키앤드북 가면 이제 1단계부터 좀 봐줘야 되잖아요. 계약의 식별부터 지우고 보자. 자 사실 기본반 처음 시작할 때는 아우 이 기호미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밖에 없고
위에 반 시작할 때는 분위기 축축 처진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동차 반은 근데 진짜 뭐랄까 굉장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제가 대충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중간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인생 힘들 수 있거든요. 자, 볼게요. 돌아와서 이제 1단계로 계약의 식별 볼 건데 1단계로 계약의 식별에서 1차 때는 말 문제 같은 거 뭐 물어봤지. 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나 사업 관행에 따라 암묵적으로 체결될 수 있다. 1차 때는 이런 얘기가 중요했지만 2차 때는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걸 어떻게 내? 그럼 1단계 계약의 식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첫 번째로 계약의 식별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계약의 존재도 안 중요해. 존재하겠지. 뭐가 중요하다고? 식별 요건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2차 시험에 수익이 나오면 약술로 5개 써보라고 할 수 있어요. 회계사랑 다르게 회계사는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써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거 5개 쓸 수가 있어야 돼. 이거 5개 잘 봐. 그럼 우리 옛날에도 했잖아. 저희 딸 아내가 저희 딸 임신했을 때 아빠가 예쁜 소녀딸 나면 에르메스백 사준다고 그랬다며. 그럼 이게 계약인지 아닌지 보려면 각자의 의무, 백 사줄 의무, 소녀딸 놔줄 의무, 각자의 권리, 백 받을 권리, 소녀딸 볼 권리, 지급 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언제 주실 건데요? 태어나면 바로 갖고 갈게. 상업적 실질이 있다. 상업적 실질이 뭐예요? 현금 흐름의 변동을 가져오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 딸이랑 에르메스백이랑 현금 흐름이 다르겠지. 상업적 실질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해? 객관식 때는 권리, 의무, 지급 조건 식별, 상업적 실질,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안 돼. 2차 때는 다 정확히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 앞글자만 떠서 권리, 의무, 상업조건, 그 다음에 대가 회수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약술 맞았어요. 아니야. 채점해 보면 그 점수가 안 나올 거야. 그래서 2차 때는 뭐 쓰라고 그러면 정확히 써야 돼요. 정확히. 선생님 그 정확히 써줘요? 세법학도 그러지. 이런 생각 들지. 이게 다 외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하면 돼. 써보려고 하면 돼. 정확히 쓸 수 있어요. 정확히 5가지가 있고요. 우리 봐봐. 그럼 계약의 식별 요건 5가지는 제가 얘기했고 우리 기억날 거야. 이거 식별 요건 언제 따져보지? 계약의 식별 요건은 개시 시점에 따져요? 매 기말 따져요? 개시 시점. 그래서 개시 시점에 따진다고. 그럼 또 2가지로 나눴죠. 개시 시점에 식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있었고요.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 그럼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때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만 식별 요건을 충족하면 매기말 식별 요건을 재검토하지 않았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이게 1차에는 나올 거지 2차 이걸 어떻게 문제로 내? 그래서 2차에는 오히려 요게 중요해요. 그럼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매기말 재검토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잖아. 요런 건 회계 처리 짧게 물어볼 수 있겠지. 긴 회계 처리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2차 때는 짧은 회계 처리를 시험에 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대가의 그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대가를 미리 받았대. 우리 아내가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아빠가 백사라고 돈 먼저 줬대.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금 들어오면서 부채로 잡아주셔야 돼.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계약인지 여부에 판단하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계약 개시 시점에 식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동 징후가 없는 한 재검토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재검토한다. 이건 1차에나 나올 얘기고 2차로 가시면 여기 뭐 식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고객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고객가 받는 대가 중 수익으로 인식하기 전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괜찮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 부채로 인식한 건 언제 수익으로 인식해? 언젠가는 계약 부채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인식해요? 언제? 졸린 건 아니죠. 그쵸? 졸리면 안 돼. 졸리면 나와요. 얘기해요. 네. 언제? 기억 안 나? 자녀 의무가 없고 환불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언제? 계약이
종료되고 환불되지 않을 때 수익 인식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1차 시험이 아니라 회계사 1차 시험이 똑같은데, 회계사 1차 시험에 요거 관련해서 문제 하나 나온 적 있죠? 있어요? 뭐? 아, 몰라요? 요거 관련해서 회계사 1차 시험 나온 적 있어. 뭐 나와서 상품권 나왔잖아. 상품권 기억 안 나나? 이렇게 X1년 X2년 있는데 상품권 만원짜리를 판매했다. 만원짜리를 100매 판매했다는 거예요. X1년 초라고 하자. X1년 초. X1년 초에 100매 판매했는데 실제로 X1년 중에 80매가 회수가 됐대. 그럼 X1년 말까지 20매가 회수가 안 됐대. 근데 이 상품권에 유통 기한이 1년이라 1년 경과하면 80%만 지급한다는 거야. 요거 최근에 세계사 1차 시험에 나왔었죠.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면 되지. 그거 알아? 이게 이 문제야 사실. 일단 수익으로 인식하려면 얼마입니까?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수익 인식하니까 요거 80매에 대해서는 수익 인식해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액면 금액 10,000원이고 80매가 회수될 거니까 요거는 수익 인식할 거예요. 괜찮지? 이것까지 회계 처리하기 좀 그런데 현금 요거 들어오고 계약부채인 다음에 회수된 것만큼 계약부채 없어지면서 계약수익 바뀔 거 아닙니까? 또 수익 인식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학생이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수익 인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래갖고 뭐 저도 유해생들 다 같은 친구지만 유해생 밟을 수 있겠어요 이래갖고? 아, 이 듭을 못 이해하시나? 아, 여러분들 뭐 낙이 없군요. 요즘 뭐 하고 살아요? 어저께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탕후루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빠 마라탕 사주세요. 마라탕? 너 먹을 수 있어? 아빠 탕후루도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탕후루도 먹을 거야 했더니 갑자기 그럼 제가 아빠 맘에 탕탕후루. 아, 이거 몰라요?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루루 몰라요? 에휴, 뭔 재미로 사니. 자, 볼게요. 또 수익 인식할 게 있어 없어? 이거 인식해야지. 왠지 알아? 얘 1년이 유통기한 X1년만 되면 1년이 유통기한 경과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의 20%는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어요. 환불되지도 않는다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20매에 대해서 액면 금액 10,000원 있지만 이제 20%는 돌려줄 의무가 사라지니까 수익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지금 상상하고 있지? 내가 이거 후루루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요거 수익 잡아줘야 돼. 관련 문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응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요 파트에서 1단계 계약의 식별에서 1차 때는 이런 것들이 말문제로 나올 수 있었지만 2차 때는 약술로 요거 5가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상황별로 요거 회계 처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녀 의무가 사라지고 환불되지 않거나 종료되거나 환불되지 않았을 때 미리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언제 수익 인식할 건지 요 정도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 보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하나씩 볼 거고요. 1단계 계약의 식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1단계 계약의 식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저기 써 있잖아. 계약 변경이라고. 잠깐만 쉬었다 와서 계약 변경부터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